총선 영입인사 3호 김명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님이시고요. 무려 별 4개. 브룩스 사령관하고 호영호재한다. 예, 당신이 4살 위니까 형하고 내가 동생 합시다. 그래서 요새는 편지를 써도 꼭 한국말로 아우 병주 이렇게 그렇게 써요? 총선에 임하시는 전략이 손자병법에는 사실 선거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홍입니다.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2호를 소개했죠. 소개해드렸죠. 오늘 또 이 자리에 3호를 모셨습니다. 3호는 굉장한 중량감이 느껴지네요. 1호랑 2호가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감동 인사였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분이 최초의 전문가 인사죠. 민주당 총선 영입인사 3호를 소개합니다. 김명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님이시고요. 무려 별 4개 육군 대장, 육군 육군 대장이십니다. 출신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대장님, 근데 지금 육군 대장님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 가장 높은 데 올라가셨는데 지금 느낌은 유튜버 느낌이시네요? 예, 지금은 뭐 유튜브에서 옆집 아재로 통합니다. 옆집 아재. 거기 애칭이 옆집 아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옆집 아재로 한 거는 소통을 낮은 자세에서 또 늘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호칭을 그렇게 남들이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장군님의 대장님의 어마어마한 양력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사일 사령관 중에서 첫 대장 진급하신 그런 경력 갖고 계시고 소장 때는 30기계화 보병 사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장 때는 3군 단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감이 안 오시죠? 안 와요. 1도 안 감이 안 와요. 그냥 높은 사람. 굳이 따지면 병원장 느낌? 병원장보다 훨씬 더. 병원장보다 훨씬 더. 세계 병원장 협의회 회장? 제가 그 정도? 지어낸 말이고요. 그 정도. 경북 예천 출신이시죠? 예. 근데 학교는 전부 다 강원도에서 나오셨어요? 원래 경북 예천이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났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광부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먼저 가서 하셨고 나중에 이제 저도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마치고 나서 그 당시 강릉으로 유학을 간 택입니다. 강릉고등학교를 갔죠. 강릉고가 이제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육사를 이제 입학하셔서 육사 40기 임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육사를 간다는 건 직업 군인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그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군인이 되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네. 그 당시 저는 김유신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목숨 바쳐서 국가를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군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마음 먹고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또 그 당시 육사를 가려면 공부도 좀 잘해야 됐습니다. 아주 잘해야 됐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를 졸업하시면서 문무중에 무를 일단 갖추시고 그 다음에 문 쪽에 더 공부를 하신 것이 전남대 경영학 석사를 마치시고 경기대에서 외교안보학 박사를 마치시고 제가 경영학 석사를 한 경우는 경영학은 군에서도 바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 2개가 되면 사단장이거든요. 사단장이면 한 10,000명 이상의 장병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잖아요. 공부할 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 장군이 되면은 외교, 안보 이런 걸 담당하잖아요. 특히 저는 군사 외교를 담당했거든요. 그냥 업무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박사과정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학을 또 석사 공부를 한 것은 병사들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군에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문 상담관이 지금 부족합니다. 2,000명에 1명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백을 메꾸려면 우리 간부들이 상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석사하면서
같이 또 공유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공부들은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야간 대학 아우. 뭐 이런 데를 다니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학위, 석사, 박사, 그리고 군 생활의 경험, 이 모든 걸 더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기승전 너가 유튜브에 아니, 들어있습니다. 너무 지금 구독자. 제가 여기 보니까 소장, 중장, 대장 요 승진되는 기간이 1년 반마다 별을 한 개씩 더 추가를 예, 예. 하셨는데 좀 빨리 이렇게 와. 진급이 됐죠. 예. 동기급에서는 네. 제일 먼저 됐습니다. 동기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셨는데 노하우가 뭔가요? 네. 사실 저의 진급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잘한 겁니다. 특히 젊은 장병들의 헌신, 땀 거기 녹아 있고 또 우리 간부들, 참모들도 같이 노력을 네. 했기 때문에 군에서 저는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 계급 속에는 많은 장병들의 헌신, 땀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급 올라갈 때마다 그 무게감이란 거는 저에게 엄청났습니다. 근데 대장님 이 포병을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포병을 선택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군에서 제일 주류는 보병입니다. 아, 예. 근데 제가 병과를 선택할 당시는 1984년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었죠. 예. 그때만 해도 기동전, 보병끼리의 전쟁이 주였는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예. 앞으로는 하력전이 주가 되겠더라고요. 아, 그건 40년 전에. 예, 하력전이 주가 됐기 때문에 포병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를 좀 예측했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랬는데 놀랍게도 1991년도에 네네네. 걸프전이 났잖아요. 그때 하력이 주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메커니즘이 전쟁은 하력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병과를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예.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은 가장 애착이 있는 분야가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대부분 분들이 무기 체계로만 인식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무기 체계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주 시대를 여는 체계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네. 우리가 강대국으로 가려면 우주 시대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우주 시대를 선점하지 못하면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우주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네. TV라든가 또 전화, 인터넷 이런 건 다 우주에서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공위성을 우리의 기술로 우주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사일 사령관 할 때 아주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령부 모토 자체를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 해서 관련 연구소, 관련 기관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미사일 학교도 만들고 해서 그런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사령부가 비밀스럽게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적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사일 사령부라는 것이 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미사일 사령부는 정확한 명칭은 육군 미사일 사령부입니다. 예. 미사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100km 이상 장거리 멀리 나가는 미사일을 예. 거기에선 다 운용을 하는 그야말로 전략제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좀 비밀에 많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건 정말 예. 뜬소문인데요. 산 꼭대기 뭐 어디 체육관에 미사일이 숨겨져 있다 그런 뜬소문 그런 예.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비밀리에 어디 숨겨져 있는 건 맞나요? 미사일은 일단 보호를 받았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빵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평상시는. 서울 그러다가 주변에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미사일은 하여튼 우리의 그 영토를 다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네. 말씀하다가 보니까 경북 출신이신 게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빵카 안에 드가 있다. 빵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평상시는. 제가 사투리 많이 고쳤는데 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안에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드가 아까 제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들어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뉴스에서. 근데 예.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미 동맹 정신에 의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걸 지휘하는 최고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입니다. 사령관은 미국 별 4개 사성장군이 하고요. 네. 부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고 그 사령부는 한국군하고 미군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서 네. 같은 사무실에서 미군하고 한국군 같이 근무합니다. 아.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동맹의 메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는 영어로만 얘기하시겠네요. 그렇죠. 영어로 영어로 얘기하고 예. 전 브룩스 사령관이 계실 예. 때는 브룩스 사령관은 되게 한국을 이해하고 친한파였습니다. 예. 인사말은 미국 사람도 한국말로 하라 해갖고 자기 소개 예. 최소한 3문장은 한국말로 하라 해서 미군들이 한국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영입인재 발표 나고 나서 예. 언론에서 대장님 소개할 때 예. 브룩스 사령관하고 호영 호재한다 예. 이런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영 호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그 어려운 질문은 아니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났는지. 사실은 한국군하고 미군이 네. 형제지간이 될 정도 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정도 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연합사령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미군들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과 시간에 뿐만 아니라 일과 후나 주말에도 제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일과 후에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가서 김치 맛도 보여주고 된장 맛도 알려주고 또 주말에는 고궁 같은 데 가서 우리 한국의 역사도 알려주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니까 진짜 친해집니다.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은 어지간한 문제는 저한테 늘 상의를 하고 했죠. 오히려 친형제 이상으로 이렇게 지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이는 누가 형이신가요? 그 브룩스 사령관 저보다 4살 위에요. 4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만나서 형 동생 관계 문화가 없고 다 친구죠. 예. 근데 한국에서 4살 위한테 친구로 맘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한국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로 합시다 해서 당신이 4살 위니까 형하고 내가 동생 합시다 해서 그래서 요새는 편지를 써도 꼭 한국말로 아우 병주 이렇게 그렇게 써요? 호영 호재 그게 증거네요. 호영 호재 그렇죠. 증거인데. 귀엽다. 아우 네. 병주. 그리고 또 언론을 보니 예. 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퇴임식까지 가셨다고. 예,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전역할 때 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님도 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 한국을 대표해서 가서 빛내줬죠. 거기는 또 전역식만 빛내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미국 군 지휘관들이 다 오잖아요. 고위급들이. 미 합참 의장님부터 해서 각군 총장들. 그래서 거기서도 군사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재 영입 이후에 친서를 보내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고 또 안보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친히 축하한다고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지금 사령관은 로버트 아브람스 사령관인데 그분하고도 친분이 지금 에브람스 사령관하고는 제가 처음 와서 5개월을 같이 근무했습니다. 하셨군요.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과 유사하게 에브람스하고는 또 친했습니다. 에브람스 사령관님은 아주 솔직 담백하신 분이고 아주 전통적인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또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뿐만 아니라 저는 미군 장성들하고도 친했고 또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아킬리노 제독이 있습니다. 그게 또 별 포스타죠. 그분하고는 또 아주 절친입니다. 저하고 인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공개석상에 가서 동북아 지역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김병주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주한 대사 하시는 해리 해리스 대사님하고도 친분이 그렇죠. 있으신 거죠? 해리스 대사님은 태평양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친했고 그리고 또 이 한국에 와서도 제가 자주 뵙고 자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했죠. 이 한미동맹에 대한 또 일각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동맹이 약화된 거 아니냐 그런 비난, 비판, 반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현재 대단히 공고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데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전만 해도 긴장 국면이 남북한이 심했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한미 간에 이슈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런 이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미 측하고 한국하고 할 때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9.19 군사합의 문제도 있고, 뭐 JSA 미분장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잖아요. 그래 이슈가 많다 보니까 마치 한미의 갈등이 많은 것 같이 비춰져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든지 처음부터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조율해 가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렸죠. 근데 초기에 이견이 되는 것들이 좀 확대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도 이견이 있고, 이것도 이견이 있고, 이것도 이견이 있어서 한미가 갈등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견이 있을 때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가는 이 과정은 대단히 건강합니다. 또 이것이 건강한 관계죠. 예를 들면은 부부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일치된 견해를 갖는 영화는 많지 않아요.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남편의 말을 무조건 아내가 따른다든가, 아내의 말을 남편이 무조건 따르는 관계는, 그런 경우. 그런데 그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좋을 수 있어도 무의식 속에 불만감이 있죠. 불만감이 있죠. 불만감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하잖아요. 아, 이번에는 뭐 당신 좋아하는 걸 보고 다음에 내 좋아하는 걸 보자든가, 아니면 제 3의 안을 보든가. 저는 그럴 때 2개 다 볼 때가 있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보고 저녁 먹고 그 다음 거 보고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국가와 국가끼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도 미국이 5조 이상 요구했죠. 그러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이거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안 맞죠. 왜? 무조건 들어준다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은 국민들 마음속에 이건 부당하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해서 반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조율을 하고 조율을 해서 적당한 서로의 양보에서 합리적인 선을 도출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한미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견이 지나치게 확대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미국 이기주의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그동안은 미국은 경찰 국가를 자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미국은 지원을 많이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는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동맹 국가들 모두에게도 방위비 분담을 다 요구합니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본한테도 한 4배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나토의 동맹 국가들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공고하고 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한번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잘 갖고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끼리, 미국 또 군은 군끼리, 또 기업은 기업끼리, 민간 차원에서도 서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 방침들에 대해서 그 브룩스 사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사실 미국의 군사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님은 경제의 관점에서 안보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보는 경제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경제도 물론 생존이 있지만 좀 더 번영적인 발전적인 문제인데, 경제적으로 안보를 볼 경우는 사실은 잃는 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교정시켜 주려고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님이나 지금 에브람스 사령관님도
미국에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라든가 군사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안보 사항을 그렇게 이해시키고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또 저한테 누굴 만나서 얘기하고 누굴 만나서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쩌다 민주당을 선택하셨습니까? 삼고초려했다고 하던데. 처음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전화가 오고 관계관을 만나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역하고 바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제도권 밖에서 안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도권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평화는 사상 무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하고 평화를 추구해 왔고 또 힘에 많은 관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국방비도 7에서 한 9%까지 계속 올렸죠. 대단한 그 국방비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국방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비전과 제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 민주당을 선택했고 또 정치를 하더라도 튼튼한 안보,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진짜 국민분들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그러면서도 생업을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이 저와 같습니다. 당선되면 가장 먼저 살피고 싶은 정책이나 법안이 있을까요? 군에 저는 오래 근무하면서 군의 법으로 보완해줘야 될 것, 또 발전시킬 것들을 많이 알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선이 되면은 국방부하고 합참이나 우리 군과 얘기를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우선순위 1번이라 하더라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다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더 시급한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저의 미력한 힘이라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장다운 대답이에요. 예, 예. 아니 지장이신데 예, 방송하시는 주제가 손자병법으로 예, 예. 방송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정치 관련해서 손자병법 중에 이번 예. 총선에 임하시는 전략이 손자병법에는 사실 선거 전략도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겨놓고 싸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네, 선승 이후의 구전이다. 대부분은 무턱대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데 네. 충분히 이겨놓고 싸우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힘이 강해지면 상대가 없잖아요. 네.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항할 나라가 현재 없듯이 네, 네. 그렇게 먼저 힘을 키우는 것이 하나이고 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비슷하다든가 네. 그럴 때 경쟁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죠. 네. 나중에 공천 작업 다 끝나면 예. 전체 출마자 대상으로 특강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런 기회를 주면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손자병법 책도 내셨잖아요. 네. 예. 책으로 제가 11월 20일 작년 한 달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시크릿 손자병법이라고. 시크릿이라고 붙인 경우는 손자병법의 내용이 6,109자밖에 안 돼서 아주 축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역된 걸 읽으면은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의 열쇠가 시크릿입니다. 왜? 그것만 알면은 쉽게 성공하고 쉽게 이기니까. 그래서 그 비밀의 열쇠를 제가 열어서 이렇게 전수해줬죠. 제가 기업 강의를 할 때 손자병법 강의를 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CEO분이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축적된 영업 비밀을 공개하시네요. 우리는 잘 공개 안 하는데 그걸 공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개된 책이 시크릿 손자병법 대장님 저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예. 끝으로 예. 우리 군이 어떤 군이 돼야 될까? 군은 첫 번째 임무가 전쟁을 막는 거고 두 번째 임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현재를.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 위협에 맞는 군을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바꾸어 갈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되게 준비성이 많습니다. 현재 국방 예산을 많이 줘서 현재도 강하게 하지만은 미래 무기 체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F-35 스텔스기가 들어오고 공중급유기가 들어오고 또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군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인사를 모시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안보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고리타분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진짜 확실히 덕장이네요. 제가 이 말을 달고 사는데 지장이시고 오늘 의사소통 TV에서 본 김병주 대장님의 의사소통 능력은 별이 5개. 근데 전역하실 땐 4개였지만 의사소통 능력은 별이 5개로 별 1개 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참고로 격려구호가 단결 맞죠, 대장님? 그거보다도 한국 사람은 영어로 위고 투게더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항상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해요. 자, 구독, 좋아요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오늘은 영어로 엔딩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TV 사상 최초 영어 엔딩 We Go Together. 감사합니다.